인커텀스 2020의 11가지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커텀스는 2010 버전부터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 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규칙은 7개로서 EXW, FCA, CPT, CIP, DAP, 그리고 신설된 DPU, 그리고 DDP, 그리고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FAS나 FOB, CFR, CIF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역시 ICC가 얘네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게 될 수는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CIF나 CFR을 사용을 하면서 항공운송에서도 CIF나 FOB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개정 미국 무역 정의와 같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FOB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상 운송 조건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 그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서 말하는 FOB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 이 기준, 이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구분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ICC가 지들 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구분하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한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 뭐 이거 합쳐서 그냥 뭐 선박이죠. 선박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는 어떤 무역 거래에 조금 더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측면에서 밑에 네 가지 FAS, FOB, CFR, CIF를 카테고리로 묶어 놓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운송수단 방법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나눠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어떤 구분적인 실익이 있다. 요게 인커텀스 2000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알파벳 대문자 중에서 첫 번째 오는 글자 여기 보면 E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F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C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D로 시작하는 애가 있는데 E, F, C, D 이렇게 그 첫 글자를 기준으로 E, F, C, D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커텀스 2010으로 오면서 운송수단, 운송 방식에 맞춰서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방식은 총 7개입니다.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해상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항공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로 철도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운송에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운송 방식에 따라 이 운송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7가지 규칙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지점이 아닌 그러니까 이 A, B, 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배가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어요. 배와 관련되면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7가지 규칙은 말하고 있는 그 지점이 그 포인트가 선박과 관련되지 않은 곳입니다. 뭐 터미널이거나 공항이거나 철도역이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이거나 공장이거나 매수인의 어떤 영업소이거나 이런 곳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A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는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FCA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첫 번째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이전하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B 운송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지점 이거는 이제 주로 DPU나 뭐 DDP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는 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보통 수출국, 선적국에 있고 B 지점 같은 경우에는 양육국, 수입국에 있죠. 그래서 이 A와 B 지점 모두 물품이 인도가 되고
위험이 이전하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뭐 CPT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 물품이 인도되지만 뭐 비용은 어떤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 가게 되고, DAP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 그 지점까지 매도인이 운송을 해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 이 7가지 모든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규칙의 경우에는 지금 A나 B 지점이 이 인커덤스 규칙 D에 사용되는 장소로서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4가지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되어지는 규칙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포인트가 항구를 얘기를 해요. 그런 곳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의점을 좀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FOB를 쓰면서 육상 내륙 지점의 어떤 특정 지점을 장소로 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FOB 해놓고 뭐 인천 공항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FOB 해놓고 뭐 어디가 될까요? 뭐 양산 ICD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FOB를 쓴다라고 하면 항구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CIF의 경우에 뒤에 오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 양육 항구가 되거든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CIF를 사용할 때는 어떤 국가가 내륙 국가에 있다라고 하면 그 국가는 항구가 포트가 없기 때문에 CIF 그런 내륙 국가를 수입국으로 하는 매수인의 위치가 그런 내륙 국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CIF 조건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커텀스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커텀스 규칙을 오해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커텀스를 가격 조건으로 오해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11가지 조건과 규칙들이 매도인의 비용 분기와 매수인의 비용 분기가 11가지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FOB 동일한 거래자가 동일한 물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FOB 조건으로 하느냐와 CIF 조건으로 하느냐의 경우에 따라서 운송보험료의 차이만큼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커텀스가 어떻게 보면 가격 조건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인커텀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는 아니다. 인커텀스는 명확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물품 인도 지점을 이야기를 해서 그 인도 지점 관련해서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각각 매도인은 얼마만큼의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는지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이거 자체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가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W부터 11가지 모든 정형거래 조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세세한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 몇 가지 포인트만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포인트가 있죠. 여기 까만색 그 선이 있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물품의 인도 시점이고, 물품의 인도 시점이 곧 위험의 이전 시점이고, 위험의 이전 시점이면서 곧 비용의 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할 때 인커텀스를 바라볼 때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물품의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위험 이전, 비용 분기였는데, 그 중에서 위험과 관련해서 이 지점이 곧 물품의 인도 지점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이고, 거기서 위험이 이전된다.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된다. 그리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비용 부담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11가지 거래 조건마다 다 다르다.
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면 11가지 거래 조건은 그냥 다 통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EXW, XWORKS죠.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쉽게 말해서 매도인의 구내, 공장, 작업상, 창고죠. 여기에 물품이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넘겨주는 지점에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송수단에 적재할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이고요.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물품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 측에 있었지만 여기서 이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고 매수인의 비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매도인의 위험 부담, 매도인의 비용, 오른쪽은 매수인의 위험 부담, 매수인의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이 철도를 이용하든 항공을 이용하든 선박을 이용하든 모든 운송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매수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매수인의 최대 의무를 기록하고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기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제무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뭐 그런 의문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통관도 수출국에서 했기 때문에 수출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출 통관 자체도 EXW는 매수인이 한다. 매수인의 재량, 매수인의 재량 뭐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XWORKS 뒤에는 Insert Name Place of Delivery 그래서 인도 장소죠. 요 장소를 여기 뒤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CA입니다. FCA는 풀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풀이란 말은 Free from all charges an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모든 위험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FCA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Insert Name Place of Delivery 요 장소를 쓰는 거죠. 요 장소는 그런데 두 군데가 나올 수 있어요. FCA는 첫 번째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도로, 철도, 항공, 화물, 터미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구내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운송인이 운송수단, 트럭을 보내주게 되고요. 매도인이 여기다가 물품을 실어줘요. 그리고 어떤 도로, 철도, 항공, 운송 터미널에서 인도가 된다면 운송인한테 여기로 보내겠죠. 여기서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소가 어찌 됐든 결국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로 요 트럭에서 내려주는 의무는 운송인,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매수인이 하게 되는 것인데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줄 때,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줄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의 위험 부담은 매도인, 요 지점까지의 비용 부담은 매도인, 요 지점 이후에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 요 지점 이후에는 매수인의 비용 부담인 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고 수출 통과는 정상적으로 수출자가 합니다. 매도인이 합니다. 그런 포인트죠. 자, 그래서 FCA 경우에는 여기 보면 컨테이너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컨테이너 운송의 간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FCL 컨테이너 같은 경우를 운송사에 의뢰를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FCL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부킹을 해서 이 빈 공 컨테이너를 보내고 그 공 컨테이너를 매도인이 채워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화물을 보내서 거기서 혼재 작업을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완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FCL 컨테이너든 LCL 컨테이너든 컨테이너 야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선박에 적재되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운송인이 이렇게 물품을 인도를 받게 되면 물품의 보관이나 물품의 선적이나 물품의 운송, 하역, 양화 이런 것들을 운송인이 다 하게 되죠. 어떤 경우 그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운송인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FCA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 방식이 실제 실무에서 컨테이너, 해상 운송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운송 방식과 동일해요.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유가 ICC가 국제상업회의소가 실제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FCA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잘 안 씁니다. 왜 잘 안 쓰냐? 사람들은 FOB를 씁니다. 그래서 FOB하고 CIF는 원래 인커텀스를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FOB와 CIF는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각각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FOB와 CIF는 인커텀스가 말하는 FOB랑 달라요. 인커텀스에서 말하는 FOB와 다른 고유의 FOB, 그리고 고유의 CIF 혹은 CIF의 변형을 얘기를 할 텐데, 이 FCA는 쉽게 말하면 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FOB나 CIF는 ICC가 만든 애들이 아니에요. ICC의 창작물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 FCA는 ICC의 창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ICC가 이거를 FCA를 사람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이 써줄 수 있도록 실제 완전한 실무 간행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FCA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잘 안 써요. 왜? 사람들은 거의 FOB, 이 FOB와 CIF 두 조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FCR이라고 하는 FNC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조건을 거의 90% 혹은 95% 수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FOB와 CIF를 그만큼 오랫동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간습적으로 간행적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간습과 간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FCA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항공 운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상 운송을 하거나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거면 FCA 조건과 규칙이 실제 컨테이너 운송과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나 절차나 매도인의 역할이나 매수인의 역할, 운송인의 역할이 다 동일하고 완전히 합치되는데 FCA를 써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다시피 인커텀스는 절대적인 불문의 룰이나 뭐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이거나 하지 않아요.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깨끗하게 무시하는 거죠. 인커텀스에 FCA 그런 게 있구나. 혹시 실제로도 이 인커텀스의 FCA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FCA를 안 쓰니까. FOB나 CIF를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 컨테이너 운송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FCA 조건이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FCA가 해상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항공운송, 도로, 철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매도인이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최초 운송인에게. 요 지점. 자, 그 다음에 CPT 있습니다. CPT는 앞에 C로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인커텀스에서 알파벳 대문자 3개 중에 첫 번째 글자가 C로 시작하는 애들이 아주 특이하고 아주 문제 있는 애들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 있느냐? 얘네들은 분기점이 2개예요. 다른 조건들은 보면 수직선, 이 까만 수직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얘도 2개네요. C로 시작하니까. D 조건 같은 경우 여기도 하나죠. 분기점이 하나인데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분기점이 2개입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더 있어요. 그럼 이 하나의 추가적인 분기점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운송비를 부담하는 분기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용의 분기점이냐?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난감해요. 역시나 아직까지 위험의 부담, 비용의 분기점은 이 지점입니다. 이게 확실한 분기점이에요. 얘는 별책부록처럼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비용 부담에 있어서 C 조건, CPT, CIP, CFR, CIF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달려있어서 운송비 또는 운송비 보험료에 대해서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책에, 무역과 관련된 책에
CPT나 CIP나 CIF나 CFR 이 앞에 C로 시작하는 네 가지 그 정형거래 규칙이 위험의 부담의 분기점이 수출국 내에 있고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수입국 내에 있다라고 적혀있는 책이 있으면 당장 버리세요. 그 잘못된 책이에요. 여기가 비용의 부담의 분기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고 매도인의 비용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고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물품의 멸실손상 매도인의 책임이고요. 매도인의 손실이고요. 왼쪽에서 발생되는 물품의 멸실손상 매수인의 책임이고 매수인의 부담이고 매수인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매도인이 비용을 책임지는 거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매수인이 비용을 책임집니다. 근데 얘는 뭐냐? 이 물품을 운송하고 양도하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 운송 구간 있죠. 주 운송 구간이에요. 전체도 아니고 주 운송 구간이에요. 주 운송 구간의 운송비만 매도인이 플러스 알파로 부담합니다. 운송비를 뺀 나머지 비용들 있죠. 그것 다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분기점이 여기에 끊겨져서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다 매도인 부담, 오른쪽은 매수인 부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분기는 확실히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는데 예외적으로 뭐만 주 운송 구간의 운송비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PT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CA나 이 CPT나 사실 그림 보면 차이 느껴져요? 뭐만 달라졌죠? 요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 부담만 매도인이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FCA 뒤에는 Insert Name Place of Delivery가 오는데요. CPT 뒤에는 Insert Name Place of Destination이 옵니다. 목적 장소가 와요. 목적 장소는 어디냐?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나머지 어떻게 보면 11개 중에서 C로 시작하는 애 4개 빼고 7개는 이 뒤에 오는 장소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 지점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C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여기 수출국 내에 선적국 내에 있는데 요 뒤에 오는 장소를 이 플러스 알파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운송이 끝나는 지점 물품의 인도 지점 그러니까 수입국 양육국 내의 인도 지점에서 인도 지점을 정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예외적인 거고 얘네들이 굉장히 유별난 애들이고 얘네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냐? 무역영어 검정시험과 같은 시험에 보면 분명히 CPT 뒤에 목적 장소를 쓰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면 여기가 부산항 여기가 LA 롱비치항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 뒤에 오는 장소가 LA 롱비치항이어야 하는데 CPT 뒤에 부산을 써버리는 거죠. 선적항을 써버리는 거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너무 이거 무역영어 검정시험이나 관세사 1차 시험에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틀린 유형입니다. 그런 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요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사실 그 외를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똑같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비교해 볼까요? CIP와 CPT. CIP와 CPT. 뭐가 달라졌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추가됐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운송비 더하기 보험료.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 인커텀스 2020으로 바뀌면서 CIP 조건과 CIF 조건은 요 두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유의한 조건이었어요. 얘네들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정형거래 조건은 얘네 둘밖에 없었어요. CIF, CIP. 근데
인커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 CIP,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될 때 ICCA 협회 적하약관, 신협회 적하약관 기준으로 ICCA를 들어줘야 돼요. CIF의 경우에는 정형거래 조건 CIF에는 협회 적하약관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신협회 적하약관인 ICCC로 들어줘야 됩니다. ICCA가 ICCC보다 높아요. 보장 범위가 커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험 조건으로 들어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CIP고, CIF는 ICCC로 해도 된다. A, B, C가 있는데 A가 전 위험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것이고 B와 C는 그 보장 범위가 ICCA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보장 범위가 적다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덜하다는 것이고, 보험자의 책임이 덜하다는 것은 보험료가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비싼 거 들어주라는 얘기고, CIP 같은 경우에, CIF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싼 걸 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CIP는 모든 운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칙이고, CIF는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에요. 그래서 ICC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CIP는 항공에서도 사용돼야 되고 도로 철도 운송에서도 사용돼야 된다. 근데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회 항공화물 약관을 보면 ICC 에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ICC 에어가 ICCA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공화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ICC-B나 C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행이 있기 때문에 CIP는 ICCA로 들어줘야 되고, CIF는 해상 운송에 적합한 것이고, 해상 운송에서는 ICC-C도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ICC-C로 들어라, 이런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개변에 불과해요. 그냥 ICC의 입장일 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커텀스 2020으로 들어오면서 CIP는 ICCA 들고 CIF는 ICC-C로 들어라라고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돼요. CIF를 쓸 때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때 매수인이 얘기하는 거죠. ICCA로 들어줘.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오케이 하면 ICCA로 들어주면 돼요. CIF 조건을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ICC-C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이 아니고 규칙이고 그냥 양 당사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CIP였고, 자, 봅시다. D 조건으로 왔어요. D 조건은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수출국, 선적국에 안 그어져 있고, 수입국 쪽에 그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선적국이 아니라 양육지 수입국에 있다는 겁니다. DAP 같은 경우에는 Delivery at Place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장소에 배달시켜준다, 그 뜻이에요. 딜리버리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수입국, 양육국, 수입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점,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장소죠. 그래서 그 장소는 터미널일 수도 있고요. 터미널이니까 뭐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도로 철도 항공역, 항공화물 터미널, 뭐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다 해당되죠. 어디든 정하면 돼요. 정해서 거기까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사실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에 적재된 채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박이면 선박, 비행기면 비행기, 혹은 차량이면 차량, 도착 운송 수단에 적재된 채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물을 육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 운송 수단에 실려 있는 채로 물품을 내릴 수 있는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리는 게 매수인의 책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물품을 운송수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트럭에 딱 실어놓고 그 가져다 놓은 채 내려주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 실무적인 운송 가능상 그게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의 누가 뭐 그러니까 운송인이 운송을 하는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런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사람인 것이지 운송인의 업무나 운송인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여기서 멈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비용이야 여기 이후부터는 매수인한테 돈 받아가 뭐 이런 것들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이 국제운송이 아닙니다. 국제운송의 프로세스는 쭉 이어져요. 그것이 항공이든 해상이든 도로든 철도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 DAP라는 조건에서 매도인의 책임과 매도인의 비용 부담을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로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도인의 책임이 다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하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 이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는 양하 비용, 하역 비용을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수인의 비용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국 내에 그어져 있는 이 까만 선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왼쪽은 수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주 운송 구간, 그것이 비행기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철도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고요. 여기서 물품을 내리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요거와 요거 뭐가 달라졌죠? 내려져 있네요. 물품이 도로, 철도, 비행기, 배에서 내려져 있네요. 이 말인즉슨 주 운송 구간 혹은 도착 운송 수단에서 화물을 양화하는 책임과 양화하는 비용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DAP와 DPU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예요? Delivery at place 뒤에 unloaded가 되어 있는 거죠. 로드가 화물을 싣다고요. unload가 화물을 내리다예요. 그러니까 at place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게 매도인의 책임인데 DAP는 거기까지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고 DAP는 그렇게 가져간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려주는 것까지. 아니, 화물을 내려주는 거, 양화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얼마큼 차이가 나길래 이 정형거래 조건을 달리해야 되느냐? 충분히 비판할 만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비판할 만합니다. 물론 근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배민에 배달하는 배민 수수료 정도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배민 수수료 정도 갖고 지금 이거를 정형거래 조건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DAP, 하나는 DPU로 붙이면 그건 너무 얕게 보는 거고 배민 수수료보다는 훨씬 비싸요. 몇백만 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품을 도착지에서 양육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화물을 내리는 거, 그 양화하는 작업이 책임과 비용이 매도인 책임과 비용이냐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이냐를 가지고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인카텀스 2020 DPU가 인카텀스 2020으로 오면서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인카텀스 2010에서는 이게 DPU가 아니라 DAT였어요. Delivery at Terminal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place고 쉽게 말해서 DAP, Delivery at Place, Delivery at Terminal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Place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장소를 뜻하는 거죠. 터미널, 우리가 알고 있는 화물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터미널도 사실 보면 장소죠. 어떤 개념에서. 사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딱 뭐였냐면 말은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Terminal인데 at place는 양화 준비된 상태로 넘겨주는 거고 delivery at terminal은
화물을 내려준 상태로 넘겨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았어요. 인커텀스 2010 버전이. 그래서 그나마 202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DAT를 DPU로 바꿔서 직관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AP와 DPU는 화물 내려주냐 마냐. 화물 내려주는 거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이 매도인의 비용 부담, 매도인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눈꽃만큼의 차이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DDP가 있습니다.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매수인의 최소 의무입니다. 보면 얘랑 그러니까 DAP랑 DDP랑 그림이 눈썰미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수입 통관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수입 통관. 수입국에서 통관을 하는 거. 수입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있습니다. 관세를 부담해야 돼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담하도록 한국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관세와 관련된 혹은 통관과 관련된 여러 법제에서 그 관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요 부분이 다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DDP도 양육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어요. 근데 통관은 매수인이 하지 않고 매도인이 합니다. 그런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DDP까지가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과 관련된 4가지 조건은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